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시행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이 지급 대상입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 이상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정부와 여당도 방역 조치 추가 해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를 열고 입국자의 PCR 검사 의무 해제를 건의하고 실내 마스크 해제를 위한 과학적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라는 말을 쓴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인정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또 일본은 한국의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를 빨리 풀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발을 강타한 허리케인 이언이 예상대로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주에 상륙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고 시속이 240km에 달하는 강풍으로 플로리다 연안에서 선박이 침몰해 수십 명이 실종됐고 대규모 정전과 함께 공항도 운영이 정지됐습니다. 설악산 대청봉부터 시작된 단풍이 중청봉 부근까지 번지면서 올해 설악산 첫 단풍으로 기록됐습니다. 첫 단풍은 산 전체의 20%, 절정기는 산의 80%가 물들었을 때를 말하는데 올해 절정기는 다음 달 19일쯤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 4월 중순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전까지 2분기 동안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2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데 사실상 마지막 손실보상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2년 넘게 이어져 오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4월 18일부터 전면 해제됐습니다. 따라서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방역 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65만 개사에 8,900억 원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1분기 때 94만 곳, 3조 5천억 원에 비해 대폭 감소한 규모입니다. 국세청 자료 등으로 이미 보상금이 사전 정산된 신속 보상 대상이 전체의 88%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식당과 카페가 81%로 가장 많습니다. 또 손실보상 하한액인 100만 원을 받는 사업체가 8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집계 결과 이들 46만 4천 개 업체는 한 곳당 평균 74만 5천 원을 추가로 받아 실제 손실액의 4배를 보상금으로 받게 됐습니다. 온전한 손실보상 일환으로서 한액을 100만 원으로 하겠다고 약속드린 점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물가나 금리 상승 등의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보상금 신청 첫 닷새가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오부제로 운영됩니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는 시군구청에 마련된 전용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확인 보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54조 원과 손실보상금 6조 8천억 원 등 총 61조 원 정도를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성인의 절반 이상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 또는 전면적으로 해제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최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조사한 결과 지금도 부분적 단계적 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 완전 해제도 가능하다는 응답은 11.1%로 전체 해제 가능 의견은 55%였습니다. 반면 지금은 해제할 수 없다는 응답은 35%, 절대 해제할 수 없다는 의견은 6.8%로 해제 불가능 의견은 41.8%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웹 조사 방식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지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국민의힘이 영유아와 초등학생 등 어린이의 실내 마스크 착용 중지를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해외 입국 후 PCR 검사 폐지, 요양병원 대면 면회 허용, 영유아 어린이 실내 마스크 착용 중지, 독감 코로나 재유행 대비 방역 등 4가지 사안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와 초등학생들은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면 언어 발달에 문제가 있다며 당장은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고려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입국 후 PCR 검사는 우리나라와 중국만 실시하는 만큼 폐지를 요청했고 요양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속에 가족 간 따뜻한 면회가 이뤄지도록 주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미크론 대응 개량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사전 예약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은 지난 27일 시작한 모더나 BA.1 기반 2가 백신 접종의 사전 예약에 이틀 동안 약 10만 2천 명이 참여해 대상자 대비 예약률 0.3%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절기 코로나19 추가 접종은 유행 변이에 대응해서 개발된 mRNA 2가 백신으로 시행되며 먼저 도입된 모더나 2가 백신을 우선 활용하고 화이자의 2가 백신도 신속하게 도입할 예정입니다. 모더나의 BA.1 기반 2가 백신은 지난 8일 식약처 품목 허가 이후 15일부터 현재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500만 회분이 도입됐습니다. 지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가운데 국내 성인 절반 이상은 실내 마스크도 벗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적인 방역 완화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는지를 가천대 의대 엄중식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목요일 기준으로는 12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이틀 연속 300명대가 나왔는데요.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 감소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달 들어서면서부터 계속해서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확진자는 감소를 하고 있는 경향이고 여기에 따라서 위중증 환자도 감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질병관리청과 민간 자문단, 민간 전문가들 중에 이 유행 예측을 계속해서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봐도 한 3개월 이내에는 지속적으로 감소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아마 10월 중순 이후에는 현재보다도 한 절반 정도 수준의 확진자 발생 양상으로 변화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가 됐는데요. 지금 국내 성인 절반 이상이 이 실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교수님은 지금 어떤 의견이신가요? 예, 사실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일상에서 굉장히 불편함이 많았죠. 네. 그런데 이번 7, 8월 달의 유행 과정에서 실제 확진자들이 감염된 분들이 확진된 숫자보다 훨씬 많은 그런 양상으로 크게 유행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바로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지금도 계속 안정적으로 감소는 하고 있지만 실제 감염 전파 양상을 보면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기는 좀 어려운 수준입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을철 그리고 겨울까지 독감이 함께 유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독감 이외에도 영유아나 어린이 청소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이라서 네. 코로나19가 전반적으로 조금 더 확실히 안정세의 확진자가 아주 많이 줄어든 상태 그리고 여기에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들의 유행이 끝나는 시기쯤에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해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내 마스크를 벗는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우선 영아와 유아, 초등학생의 실내 마스크 착용 중지를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문제가 있다면서 점진적으로 고려해달라는 내용인데요.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언제쯤 시행하는 게 좋을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그 9세 이하의 어린이들에서 혈청에 있는 항체 조사를 했더니 거의 80% 정도가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 9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백신 접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실 대부분의 그 어린이들이 코로나19를 경험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이런 측면을 보면은 마스크 착용을 중단할 수 있는 연령대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한 가지 문제는 워낙 백신 접종률이 낮다 보니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마다 이 영유아들 그리고 어린이들에서의 유행이 커지면서 전체적인 유행의 그 규모를 키우는 그런 역할을 이 연령대가 하고 있어서 이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연동을 해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이 영유아들이 어린이들이 할 수 있다면 좀 마스크 그 착용 해제 시기를 좀 당길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당이 또 해외 입국 후에 PCR 검사 폐지도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입국 후에 PCR 검사하는 곳이 우리나라와 중국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방역 조치의 필요성과 효용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입국 후 PCR 검사에서 이 양성으로 진단되는 게 1%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0.9% 정도까지 감소를 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그 출입국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비용 효과가 확실히 떨어지는 상황이 이제 된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남은 거는 이제 새로운 변이가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거를 감시하는 기능이 그 기능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예를 들면은 그 입국자 중에 일정한 그 비율로 이 입국 후 일정 기간 내에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을 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바우처 같은 거를 발행을 해주고 감시를 하는 형태의 보완 작업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나서 PCR 검사를 해제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아마 조만간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렇다면 그 마지막으로 추가로 해제를 고려할 만한 방역 조치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사실상 그 거리두기와 관련된 그 거의 모든 그 조치들이 대부분 해제가 된 상황이고 제일 중요하게 남아 있는 게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하고 그리고 이 확진자들의 격리 문제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마스크 착용은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조금 더 이 유행이 안정이 되고 상황이 좀 더 그 이 호기 바이러스 질환과 관련된 상황이 나아지면 해제할 필요가 있겠고 격리 의무 해제 같은 경우에는 격리 기간을 완전히 없애버리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격리 기간을 7일에서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격리 기간을 조금 줄이는 정도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가천대 의대의 엄중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주에 초강력 허리케인이 상륙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현지 시각 28일 오후 3시쯤 허리케인 이언이 플로리다 서부 해안 포트마이어스 인근의 섬 카요 코스타에 상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언은 최고 시속이 240km 정도에 달하는 강풍과 600mm에 달하는 폭우를 동반한 허리케인 4등급입니다. 이언이 상륙하기 전 플로리다 연안에서 이주민을 태운 선박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해 23명이 실종됐다가 이 가운데 3명은 구조됐습니다. 또 플로리다에선 160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고 상당수 공항의 운영이 정지됐으며 학교도 문을 닫았습니다. 이에 따라 플로리다주는 저녁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50만 명의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파도를 막기 위해 바닷가에 설치해놓은 콘크리트 구조물 테트라포드에서 추락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상 한 번 떨어지면 목숨을 잃을 만큼 위험하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보도에 송세혁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속초 장사항 방파제에서 낚시하던 70대 남성이 테트라포드 사이 5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런 사고 위험 때문에 방파제마다 출입을 막기 위한 울타리를 쳐놨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낚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울타리 너머 아찔한 테트라포드 사이를 서슴없이 다닙니다.
심지어 슬리퍼 차림도 보이고 하나같이 구명조끼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위험하진 않아요. 테트라포드는 표면이 둥근 데다 미끄러운 해조류가 낀 곳이 많아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추락할 위험이 큽니다. 높이도 5m 안팎으로 한 번 떨어지면 치명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탈출과 구조도 어렵습니다. 네, 그 테트라포드 사고는 사고 발생 시 공간이 좁고 미끄럽기 때문에 구조에 어려움도 있지만 야간이나 파도 소리 등으로 요구 조작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3년여간 전국에서 발생한 방파제 추락 사고는 270여 건으로 4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방파제 추락 사고가 잇따르자 해양수산부는 2년 전 항만법을 개정해 전국 항만 44곳을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어기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 스스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우리 측 표현을 일본 정부가 인정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최근엔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수입 규제 철폐도 거듭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We would like to reiterate that Japan must fully comply with international laws and standards in disposing of the contaminated water and do so in a scientifically and objectively safe manner. 일본은 여기서 한국 정부의 오염수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습니다. 오염수가 아니라 원전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을 정화한 이른바 처리수라고 주장한 겁니다. 韓国からこの汚染水という言葉、我が国の立場と相入れない発言があり、しかるべく反論をしたところであります。 내년 봄 이후로 예상되는 해양 방류를 앞두고 일본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각국 언어로 제작된 홍보 영상에는 이 문제의 검증을 진행 중인 IAEA 사무총장까지 등장합니다. The method Japan has chosen is both technically feasible and in line with international practice. 일본은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도 빨리 풀 것을 한국에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취재진 대상 설명회에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세계 50여 개국 중 40여 개국이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없앴다고 강조했습니다.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에 한국이 가입하는 조건으로 수입 재개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日本産食品の輸入規制撤廃は政府の最重要課題の一つであり、韓国側には規制の早期撤廃を引き続き強く求め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 피해갈 수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전면에 등장할 경우 양국 대화 분위기에 미칠 영향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러시아가 유럽행 가스관 누출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룰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이번 사고의 배후가 누구인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해저 가스관 노르트스트림 1과 2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 사건. 폭발로 추정되는 3건의 누출 사고가 발생했는데 서방과 러시아는 서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누출 사고의 배후가 누구인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노르트스트림 2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 말했는데 위협을 실행에 옮긴 것 아니냐는 겁니다. 러시아는 자국 가스관이 잠기면 미국 에너지 기업이 반사 이익을 얻게 된다면서 미국을 배후로 지목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러시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The leaks are under investigation. Their initial reports indicating
that this may be the result of an attack or some kind of sabotage. But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수중 차량으로 폭발물을 비밀리에 실어 나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조사에 착수했지만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Ce que je peux dire aujourd'hui, c'est qu'évidemment, tout est mis en œuvre pour identifier l'origine des événements qui se sont produits et donc. 덴마크는 사고 주변 해역에 선박 운항을 금지하고 노르웨이는 자국 가스 시설에 군대를 배치했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고조된 시점에서 불거진 가스관 누출 사고로 미국과 러시아, 주변국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덴마크 국방부 장관이 현지 시각 28일 1, 2주가 지나야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누출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르텐 모르스코프 덴마크 국방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가스관 내 압력과 가스 누출량을 고려하면 그 정도 시간이 지나야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AFP가 전했습니다. 덴마크는 이번 가스관 누출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덴마크 연간 총 배출량의 3분의 1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최소라 기자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알아볼까요? 네, 다음 주면 벌써 10월인데요. 과학계에서는 10월이 굉장히 특별한 달이죠. 바로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는 달입니다. 노벨상의 시상식은 12월에 열리지만 올해 수상자는 다음 주부터 발표가 되는 건데요. 네. 과학계가 예상하고 있는 노벨상 후보자가 누군지 살펴보고 또 우리나라에서 수상자가 나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전 세계 이목이 한 군데로 쏠릴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구체적인 노벨상 발표 일정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다음 달 3일에 우리 시각으로 오후 6시 30분에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발표되고요. 또 4일 오후 6시 45분에 물리학상, 그리고 5일 오후 6시 45분에 화학상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또 과학상은 아니지만 노벨 문학상은 6일, 평화상은 7일, 경제학상은 10일에 발표됩니다. 수상자 발표는 모두 노벨상 공식 홈페이지에서 생중계가 되는데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은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오는 12월 10일 노벨상 시상식에서 직접 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네. 이 노벨상이 수상자 발표 직전까지 수상자를 좀 극비에 붙이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도 과학계에서 후보를 미리 예측하곤 하는데 올해는 어떤 후보가 거론되고 있나요? 네, 노벨상 위원회는 노벨상 후보 명단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는 않는데요. 네. 하지만 말씀대로 과학계에서는 노벨상 후보라고 여기는 명단이 있습니다. 글로벌 정보 분석 업체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매년 전 세계 과학 논문을 분석해서 논문이 다른 논문에서 인용된 횟수가 상위 0.01%인 연구자 가운데서도 우수하다고 평가된 연구자를 발표하거든요. 네. 여기에 꼽힌 연구자는 노벨상을 받을 정도의 뛰어난 연구 영향력이 증명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클래리베이트는 이 명단에 든 연구자들을 노벨상급 연구자라고 직접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들을 노벨상 후보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올해는 이 20명이 새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과학상만 보면 총 12명입니다. 네. 분야별로 살펴보면 생리의학 분야에서 루게릭병과 관련 있는 단백질을 규명해서 퇴행성 신경질환 연구에 공헌한 마사토 하세가와 일본 도쿄 도립의과대 교수와 또 버지니아 마닐리, 미국 유펜 교수 등 모두 4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물리학 분야에서는 양자 분야를 연구한 이메뉴얼 블로흐,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연구원 등 4명이 이름을 올렸고요. 또 화학 분야에서는 유연한 전자피부를 개발한 중국계 전한바오 미 스탠퍼드대 교수 등 4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나라별로 살펴보면은 미국 과학자가 8명, 그리고 일본이 3명, 독일이 1명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후보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후보로 이제 그 평가가 되는, 거론이 되는 그런 과학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여기에 한국인 과학자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그 과학자의 수상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우리나라 과학자가 추가로 이름을 올리진 않았지만요. 지난해까지 클래리베이트가 후보로 언급했던 우리나라 과학자가 총 4명이었고요. 또 이 가운데 현재 살아계신
분이 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나라의 유력한 노벨 과학상 후보는 총 3명인 셈입니다. 클래리 베이트가 선정한 후보들이 선정된 바로 그 해에 노벨상을 수상하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2002년부터 올해까지 클래리 베이트가 예측했던 노벨상 수상자는 누적해서 372명이었고요. 이 가운데 64명이 실제로 노벨상을 수상했는데요. 수상자 대부분은 클래리 베이트의 후보로 뽑히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수상만 보더라도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해당 연도에 클래리 베이트의 노벨상 후보자로 꼽혔던 건 조르지오 파리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1명뿐이었고요. 또 나머지 수상자들은 과거에 다른 연도에 호명됐거나 호명된 적이 없었던 과학자였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올해 클래리 베이트의 노벨상 후보로 추가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고 해서 수상 확률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클래리 베이트가 선정하는 게 이 노벨상 위원회 공식 발표도 아니고 또 호명된 해 바로 노벨상 수상하는 것도 좀 드물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전히 수상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까지 후보로 꼽혔던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 과학자 가운데서는 이제까지 모두 4명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먼저 유룡 카이스트 교수가 새로운 나노물질을 합성하는 나노주형 합성법을 만들고 기능성 탄소물질 분야를 개척해서 2014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이름을 올렸고요. 또 2017년에는 박남규 성균관대 교수가 페로브스카이트를 태양전지에 적용한 결과 효율이 9.7%에 500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구동하는 데 성공을 해서 2017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한국인은 아니지만 한국 기관인 IBS에 소속된 로드니 루오프 유니스트 교수가 탄소 기반 물질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또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작동 메커니즘을 규명해서 2018년에 호명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고 이호왕 고려대 명예교수가 한탄 바이러스를 세계 최초로 발견하고 또 백신까지 개발한 공로로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난 7월 5일에 별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인 과학자 4명이 거론이 됐었는데 이게 생존해 있는 분한테만 노벨상이 이제 수여가 되다 보니까 이제 노벨상 수상 가능성이 있는 건 3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를 분석을 해보면은 평균적으로 30대 중후반에 핵심 연구를 시작해서 17년 정도가 걸려서 50대의 연구 성과를 냈다고 하고요. 또 60대에 돼서야 노벨상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이 가운데 물리학 분야가 수상이 비교적 빠른 편이었고 또 생리의학과 화학 분야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향후 몇 년을 바라보면 이렇게 꾸준히 좋은 연구 성과를 내는 우리나라에서도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특히 올해는 수학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을 허준희 미 프린스턴대 교수가 받은 국가적 경사가 있었는데요. 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필즈상 수상 소식이 전해졌던 것처럼 이 올해 노벨상 소식도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다음 주 발표를 기다릴 때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겹경사가 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노벨상 발표를 좀 흥미진진하게 보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주도 검은오름 일대 용암동굴 가운데 이번에 내부가 처음 공개된 북오름굴과 웃산전굴의 모습을 잠시 보고 왔습니다. 다음은 단풍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설악산의 가을 단풍이 시작됐습니다. 기상청은 설악산 대청봉부터 시작된 단풍이 29일 오후 중청봉 부근까지 번지면서 첫 단풍으로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설악산 첫 단풍은 평년보다 하루 늦고 지난해보다 하루 빠른 것으로 절정기는 10월 19일쯤으로 예상됩니다. 첫 단풍은 산 전체의 20%, 절정기는 산의 80%가 물들었을 때를 말합니다. 올해는 일교차가 커서 단풍색이 더 고울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집에서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밀키트 제품의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 성분과 유통기한 표시가 미흡해 구매하기 전에 제품 정보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밀키트 코너에 손님이 북적입니다. 부대찌개 등 각종 요리 재료를 간편하게 집에서 조리해 먹을 수 있어서 인기가 좋습니다. 일일이 음식 재료를 사서 만들어 먹는 것보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것도 장점입니다. 고물가로 고객님들의 부담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요새 한창 인기 상품인 밀키트에 대한 행사 폭을 대폭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9년 400억 원에 불과했던 국내 밀키트 시장은 오는 2024년이면 7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밀키트 제품의 영양 성분과 유통기한 등 중요한 정보 표시가 미흡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채소와 쌈 등을 주 재료로 해 가열하지 않는 밀키트 1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열량과 나트륨 등 영양 성분을 표시한 제품은 단 1개에 불과했습니다. 밀키트는 한 끼 식사로 사 먹는 제품인 만큼 열량, 당류, 그리고 나트륨 등의 영양 성분 함량과 이 함량들이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 몇 %에 해당하는지 등을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6개 제품은 유통기한 안내조차 없거나 바깥 포장과 안쪽 포장의 원재료명 표시가 달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밀키트 재료 관련 민원은 모두 76건이었고 이 가운데 식중독 발생 사례는 51%에 달했습니다. 밀키트는 영양성분 표시를 위한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의무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때까지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들이 주의해서 제품을 고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원은 밀키트의 안전한 섭취를 위해 일단 한 번 개봉한 밀키트는 최대한 빨리 섭취하고 이렇게 채소나 농수산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한 번 더 씻어서 조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4분기 전기요금 인상분이 30일 발표됩니다. 한국전력은 30일 오후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 단가의 인상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전력 추산에 따르면 올해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려면 킬로와트 시당 260원 이상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고 4분기 손익 분기점을 맞추려면 50원을 올려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연료비 조정 단가의 분기별 인상폭은 플러스 마이너스 3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원으로 확대하고도 연간 인상분을 모두 소진한 만큼 이번에 10원까지 한 번 더 늘린 뒤 4분기 인상을 확정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또 한전의 대규모 적자 해소를 위해 대용량 사업자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은행이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한 영향으로 중국 위안화 가치가 14년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동반 급락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의 전망치의 5%보다 대폭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이 충격으로 중국 위안화의 가치는 14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중국 역내에서 거래되는 위안화 환율은 2008년 2월 이후 처음으로 1달러에 7.2 위안을 돌파했습니다. 또 역외 시장에서도 역내와 역외 환율을 구분하기 시작한 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1달러에 7.2 위안을 넘어섰습니다. 위안화 환율 상승은 위안화 가치 하락을 의미합니다. 미국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환율은 지난 16일 미중 무역 전쟁 당시인 2020년 이후 2년여 만에
심리적 저지선인 7위안을 돌파했으며 이후에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국 성장률 충격에다 영국의 대규모 감세 발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그리고 애플이 수요 부진으로 아이폰 14 정산 계획을 철회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아시아 증시는 동반 급락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가 3.41% 폭락했으며 타이완 자취한 지수는 2.61%, 우리나라 코스피는 2.45%,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1.58%, 일본 니케이 지수는 1.5% 급락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이 정부 감세 정책으로 혼란에 빠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00조 원이 넘는 국채 매입에 나섰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꺼내든 깜짝 카드에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영국 정부가 지난주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한 뒤 파운드화 가치는 역대 최저치인 1.03달러로 폭락했습니다. 국채 가격도 급락하며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다음 달 14일까지 장기 국채를 사들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채를 하루 50억 파운드씩 모두 650억 파운드, 101조 원어치를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기 이후 사들인 국채를 다음 주부터 처분하려던 일정은 다음 달 말로 약 한 달 미루기로 했습니다. The bank, as I say, has taken the timely action that it does. It's its job to regulate financial markets, and then what the government's got to do is to provide people with that confidence. So. 영국 중앙은행의 수습책이 시장에 안도감을 주면서 연저점을 경신한 S&P 500 지수가 2% 가까이 오르는 등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We have seen a big intervention from Bank of England today to support financial markets, where we were seeing a little bit of quite a bit of sell-off. 하지만 영국 중앙은행의 대규모 국채 매입 카드로 금리가 바로 하락하는 등 당장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이는 단기 대책일 뿐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영국 정부의 신뢰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닌데다 국가 채무 부담이 늘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요즘 노후 건축물을 친환경 건축물로 전환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기존 건물 철거를 최소화하고 단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린 리모델링 기술을 개발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에너지연구소 최경석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선 소장님께서 일하고 계신 건축에너지연구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인류는 그동안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위해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뭄, 산불, 홍수, 폭설 등의 다양한 기후위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 공동체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당장 오늘의 핵심 과제입니다. 예. 저희 건축에너지연구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건물 분야의 녹색 건축 기술과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감축 수단입니다. 이를 위해서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제로 에너지와 그리고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그린 리모델링 등과 같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린 리모델링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더 해주세요. 네. 결혼, 이사 등의 이유로 단순하게 실내 건축 자재를 교체하는 리모델링과는 달리 그린 리모델링은 현재 높은 수준의 건물 에너지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것과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래된 건축물의 단열, 기밀, 설비 등의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오래된 건물의 맞춤형으로 새 옷으로 교체하는 것인데요. 네. 이를 통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춰 오래된 건축물의 가치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 보전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기존에도 이런 노후된 건축물을 그 친환경 건축물로 바꾸는 이제 그런 개념은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이번에 개발한 그린 리모델링 기술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그린 리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단열 성능과 기밀 성능을 향상시키는 공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소개할 기술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프리패브 외단열 공법이 있습니다. 단어가 조금 어렵고 생소하시죠? 외단열은 건물의 외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리패브 외단열 공법이란 외단열 패널을 일체형 모듈로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서 현장에서 간편 시공하는 방식인데요. 고성능 단열재인 진공 단열재를 적용하여 단열 성능을 향상하고 일체형 모듈로 사전 제작하여 안전사고 발생 원인을 최소화해서 현장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건물 철거 범위를 최소화해 폐기물을 줄일 수 있어 친환경 저탄소 실현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건식 외단열 외방수 시스템입니다. 기존 건물의 옥상 부위 단열 보강 및 완벽한 방수를 위해 개발된 공법입니다. 이 기술은 건식 공법으로 하중 증가에 따른 구조 보강이 필요 없고 고단열 보강, 방수 성능 확보, 미관 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노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에 최적화된 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프리패브 외단열 공법 그리고 건식 외단열 외방수 시스템 두 가지 기술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나요? 네. 프리패브 외단열 공법의 경우 신현동 행정복지센터의 그린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적용하였고 올해는 기술을 고도화하여 군자동 행정복지센터 그린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적용 중입니다. 그리고 건식 외단열 외방수 시스템의 경우 연천농업기술센터, 미추홀구 보건소 등 공공건물 대상 그린 리모델링 현장에 적용하여 성능을 검증하였습니다. 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신현동 행정복지센터의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한정 계측 전기 사용량 데이터를 통해서 리모델링 공사 전후의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 평균 사용량 대비 올해 35%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냉방 기간에는 최대 52% 이상을 절감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사용량이 절감된 이유는 고단열 벽체와 지붕, 고성능 창호를 교체하여 단열 성능과 기밀 성능이 향상된 결과인데요. 기밀 성능을 측정한 결과 기존보다 16% 이상 개선된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현장 측정 결과를 반영하여 건물 에너지 성능을 시뮬레이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는데요. 그 결과 난방 연료 사용량이 단위 면적당 6.4리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기존보다 58% 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올해 겨울철 난방 에너지 비용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에는 그린 리모델링 기술에 스마트 기술을 결합하는 연구를 또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건물 외장재에 설비를 융합한 기술이다라고 들었는데 사실 이것도 좀 어렵거든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한두 가지 요소 기술들의 성능 향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물 내 냉난방 설비를 외장재에 결합하는 한편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하고 인공지능 기남의 통합 제어를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융복합 외장재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선택적으로 필요한 기술들을 융합해 유닛을 구성하고 이 유닛들이 결합해 하나의 외장 모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레고처럼 장점만을 가지고 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같은 기본 모듈 설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조합의 인면을 창출할 수 있는 변형 모듈들을 생산하고 조립할 수 있어 확장성을 갖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 건물의 거주자와 이용자뿐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앞으로는 현장 인력 부족으로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서 현장에 설치하는 기술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개발하는 스마트 융복합 외장재 시스템은 공장 생산, 운송, 간편 시공 등 재해 요인 저감을 통한 현장 안정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작업자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사전 제작으로 시공 품질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공사기간 단축을 통하여 경제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혁신적인 건축 기술입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선보이는 ICT 기반의 사용자 반응형 제어 기술은 설치 후 유지관리 서비스라는 건축자재 시장에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건축 서비스 시장을 여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린 리모델링 기술 중에서 시민들이 좀 쉽게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적정 기술을 개발하셨다고 들었어요. 이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연구원에서 개발하는 그린 리모델링 기술은 오래된 건축물에서 가장 취약한 외벽 부위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우선 창호는 단열과 기밀 성능이 핵심 성능으로 가장 효과적인 개선 방안은 고효율 창호로 교체하는 것인데요. 새로운 창호로 교체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우리 연구원이 개발한 덧유리 방풍제 기술은 제실형 그린 리모델링 기술로서 별도의 해체 공사 없이 기존 창에 일반 시민들도 쉽게 설치할 수 있고 동일 성능 창호 교체 대비 3분의 1 이하 수준의 비용으로 시공할 수 있습니다. 개발 이후에 지속적인 현장 적용과 검증을 통해서 시공성을 향상하고 꾸준히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서 현재 성능은 설치 전후 단열 성능 20%, 기밀 성능 30% 이상 개선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채광, 조망 등 창의 고유 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자, 오늘 앞서서 건축이 탄소 중립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요한 분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건축 부문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화석연료 등의 인간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상쇄하고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실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등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탄소 중립은 국가적이고 도전적이며 전략적인 과제입니다. 건축물을 시공, 사용,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우리나라 총 배출량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탄소 중립을 위해 건축 부분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보급과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과 냉난방비 급당시 태양광, 지열, 수열 등 저탄소 청정에너지를 보급하는 계획 등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많은 노후된 건물들을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바꾼다면 정말로 그 탄소 중립에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과학의 달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경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저질환이 없는 저위험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코로나19 중증 위험 인자를 찾아냈습니다. 카이스트와 서울대병원 등 공동연구진은 코로나19 환자 243명의 임상 정보를 분석한 결과 기저질환이 없는 중증 환자는 클론성 조혈증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중증 진행 과정에서 혈액세포의 일종인 단핵구에 과잉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데 연구진은 클론성 조혈증을 가진 중증 환자는 이 같은 현상이 관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론성 조혈증은 혈액세포를 만드는 골수 줄기세포 중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집단을 의미하며 이 집단은 유전자 변이로 정상 줄기세포보다 단핵구 형성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간 폐의 복잡한 구조와 기능을 모사한 장기 유사체 오가노이드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와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인간 줄기세포로부터 폐포와 유사한 구조의 3D 폐 오가노이드를 개발하고 CT 영상을 촬영한 결과 인간 폐 조직과 유사한 이미지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기존에 개발된 인간 조직 유래 폐 오가노이드는 크기가 작아 현미경으로만 분석할 수 있고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CT 영상을 촬영해 분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발된 폐 오가노이드로 폐 섬유화 모델을 만들어 CT 영상 등을 통해 분석했더니 폐 섬유화를 나타내는 물질이 증가하는 등 폐 섬유화가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입자 가속기나 거대 망원경처럼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연구시설의 구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관리 전담 조직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과학기술기본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규모 연구시설 적기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형 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에는 전문 지식과 경력을 보유한 사업관리 전문가를 선임해 사업관리 전담 조직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업관리를 전산화해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구축 경험이 부족한 사업단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사업단 협의체를 통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다음 달 1일 나사 국제 달 관측의 밤 행사와 연계한 달 관측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 달을 직접 관측, 또 감상하는 기회를 제공해 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달 탐사 연구와 현지 자원 활용에 대한 전문가 강의가 진행되며 연구원 잔디밭에서 참가자 전원이 참여하는 달 관측 행사가 진행됩니다. 사실상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29일부터 첫 닷새간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오후제로 운영되고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는 사업장 소재 시군구청에 직접 가서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그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